자, 여러분, 우리 오늘 수업에서는요,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봤었던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로마가 세상을 휩쓸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로마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발전을 해서 마지막엔 어떻게 됐는지까지 살펴보는 게 오늘 수업인데요. 조금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좀 아마 수업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 시험 범위라서 미리 끝내기 위해서 오늘 조금 시간 길게 잡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니까 우리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시험 범위 다 확인했죠? 자, 잘 기억 안 나는 사람은 공지사항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전 시간 수업에도 있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알렉산드로스 사망 이후에 유럽을 주도했던 로마에 대해서 볼 건데요. 로마는 지금의 유럽 중간에 있는 여기, 자,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 자, 여기 지도에서 확실하게 찍어보자면 여기가 로마시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나라를 우리가 이제 옛날 로마, 고대 로마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요 동네에 있잖아요. 직업이 이 무당이었던 여성, 레아 실비아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쁜 사람한테 누가 반했느냐? 이 왼쪽에 있는 전쟁의 신 마르스가 반해서 이 둘이 사랑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쌍둥이까지 낳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쌍둥이 스펙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죠? 태어나자마자 이미 엄마, 아빠는 지금 전쟁의 신인 거죠. 그죠? 전쟁에서 지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전쟁을 잘하는 전쟁의 신이고, 엄마는 여기서는 무당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무당은 사실 신이랑 대화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신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 왕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됐어요. 왜? 얘네들이 나중에 크면은 전쟁도 잘하지, 신의 사랑도 받지,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을 해치우러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 왕들이 얘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서 결국 다른 나라 왕이 쌍둥이를 납치를 해가지고 바구니에 미안해요,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강에 흘려 보내가지고 이제 뭐 이러면 죽는 거죠 사실. 근데 다행히 이거를 누가 발견했느냐? 늑대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 늑대가 주워서 이 쌍둥이들을 기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쌍둥이들은 이 늑대 엄마의 젖을 먹고 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요, 이 쌍둥이를 먹여 살리는 늑대의 상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로마에 놀러 가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 쌍둥이는 잘 자라가지고 이 형 로물루스, 동생 레무스는 잘 자라서 나중에 자기들을 잡아서 강에다가 내버렸던 이 나쁜 옆나라 왕한테 복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옛날 나쁜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건방지게도 동생 레무스가 이제 우리를 방해하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건가? 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더란 말이지, 그치? 이 형 입장에서는 건방진 동생을 자기가 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건방진 동생을 그냥 죽여버리게 됐습니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됨으로써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로물루스의 이름 ROM, 미안해, ROM이죠. ROM에서 따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나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마는 원래 왕이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아까 로물루스가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로마에 변화가 오게 된 거는 바로 이 로마의 왕자, 물론 로물루스 아들 아니라 그 이후의 왕자입니다. 이 왕자놈의 성격이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왕자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요. 근데 이때 그 로마 동네에서 왕자 부인보다 더 예쁜 사람이랑 결혼한 남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쁜 사람은 유부녀인 거죠. 그렇죠? 유부녀긴 하지만 어쨌든 예쁘다고 하니까 이 왕자가 분노를 한 거야. 어떻게 내가 나보다 더 예쁜 애랑 결혼할 애가 있을 수 있지? 하고 얘가 화가 나가지고 그 여성을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이 만나보니까 이 여성이 지금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한눈에 반해버렸단 거죠. 그쵸? 그래서 더 분노를 한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을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자기 애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여인은 나중에 남편을 지금 억지로 배신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됐다는 말이지. 이 사건이 로마 전역에 크게 퍼지게 됐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쵸? 왕자가 아무리 왕자라 해도 다른 사람 부인을 빼앗는 게 말이 돼? 하고 사람들이 크게 분노를 하게 돼가지고 결국 왕자는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쫓겨나고 로마는 이런 더러운 왕이 있느니 없는 게 낫다라며 왕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살 시간에 배울 만한 내용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정리하자면 이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왕 중심 정치라는 나라, 왕정 나라, 왕정 국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야, 네가 뭐야? 네가 뭔데 왜 네 마음대로 해? 하며 왕을 내쫓아 버리고 왕이 없는 정치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공화 정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무조건 공화 정치입니다. 알겠죠? 볼까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왕이 있어 없어? 왕이 없죠. 왕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공화국, 공화 정치라는 공화국입니다. 알겠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미국은 왕이 없죠. 그쵸? 미국 트럼프 오빠는 대통령이지. 그치? 그러니까 미국은 공화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은 왕이 있어 없어? 여러분, 영국은 왕이 있죠? 엘리자베스 2세 누나가 지금 왕인데요. 그러니까 영국은 공화국이 아닙니다. 왕국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영국은 공화국이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쵸? 아직 세상에 왕국이 많이 있고요. 공화국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옆 나라인 일본은 왕이 있으니까 일본은 왕국이죠. 그쵸? 자, 어쨌든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다만 이제 로마의 공화정의 특징을 잠깐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에 혹시 페리클레스가 등장하기 이전의 그리스 혹시 생각나니? 여러분, 페리클레스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줬죠. 그쵸? 근데 그 이전에는 수당을 안 줬다고 그랬습니다. 안 주니까 돈 없으면 민회에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전의 그리스는 돈 있는 시민만의 민주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돈도 꽤 많아야 되고 부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세력도 꽤 큰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서 이 로마의 공화 정치는 귀족들만 모여서 하는 공화 정치였습니다. 그죠? 왕은 없는데 귀족은 있었고 돈 많은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로마의 공화정이구나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귀족들이 맨날 모여서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도 대표를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대표가 한 명이면 왕이잖아. 그게, 그치? 그래서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왕이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두 명을 뽑아가지고 집정관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로마를 이끌게 했고요. 남은 귀족들은 원로원이라고 하는 기관에 남아가지고 이 집정관을 감시합니다. 혹시 왕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하진 않을지. 로마는 대장이 두 명인 거죠. 왕은 아닙니다. 겠지? 왕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리 물려주지도 않고 선거로 뽑는 사람들이야. 거기다가 두 명이니까 서로 견제도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공화정이 이끌어졌다라는 거 하나 확인을 하세요. 자, 그랬는데 이랬던 로마의 정치 형태에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로마의 정치에 변화가 찾아온 거는요, 바로 전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로마의 군인들은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말도 사야 됩니다. 겠죠? 그 다음에 말 타고 다니는 마차도 있어야 됩니다. 겠죠? 전부 다 이게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생각나죠? 거기서도 사람들이 다 물건 직접 사서 써야 됐다 그랬잖아. 여기도 다 사서 썼습니다. 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다 살 수 있는 귀족들만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떵떵거릴 수 있는 거지. 나라를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시대가 바뀝니다. 자, 어떻게 시대가 바뀌느냐? 자, 여러분, 공화정이 점점 발전하면서 군대에도 새로운 전술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전술이냐? 바로 요렇게 생긴 전술입니다. 요렇게 생긴 전술 어떤 거냐면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창을 맨 앞에 가는 애들이 굉장히 긴 창을 들고서 야! 하면서 소리치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전술은요. 말 그대로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전술이다 보니까 마차 이런 캐시템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머릿수만 왕창 많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러다가 앞에 있는 애가 창으로 딱 찔리면 대신에 여기로 빨리 이제 파박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머릿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귀족들만 오면은 전쟁에서 지는 거야. 그러니 누구도 들어오게 되느냐? 평민까지 몽땅 데려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정치가 바뀌기 시작해요. 왜? 예전에 왕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자는 거에 반발했던 귀족들이 있었던 것처럼 평민들도 우리도 이제 군대에 나가는데 왜 너네만 정치를 하냐라며 귀족들에게 불만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 원로원과 집정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치를 주도했듯이 평민들도 모여서 평민회라고 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호민관이라고 부르면서 귀족들이 마음대로 할 때 대표로 나서서 반대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정관이나 원론 애들이 막 평민한테 불리한 일을 막 하게 했다 하면은 호민관이 나서서 안 돼! 하고 소리를 질러주는 거죠. 자, 전쟁에 안 나가서 지게 하겠다면서 막 파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화를 빵빵 내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보다 평민들 얘기 들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점차 귀족들이 하나 둘씩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평민들의 권한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민들의 권한이 강해지다 보니까 옛날 아테네 기억나세요? 페르시아랑 싸울 때 원래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다 시민으로 만들어줬다 했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싸웠던 이유는 아테네가 망하면 다시 시민 취급 못 받으니까 동물 취급을 받게 된단 말이야. 하지만 시민이 됐으니까 열심히 싸웠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평민들이 이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킬 이유가 생겼습니다. 귀족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로마의 군사력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지켜서 내 나라가 살아남으면 내가 잘 사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 결과 로마가 지금까지 무려 100년 동안이나 싸워오던 라이벌 카르타고와의 전쟁,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로마가 이제 대박 터지는 일만 남게 되었구나 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우리 학습지 보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볼까요? 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 나라를 세웠고요. 행정 담당인 집정관, 그리고 주요 정책을 정하는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 자, 여러분, 이 공화정은요, 귀족들 중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전술이 바뀌면서 평민 중심 보병의 역할, 걸어다니면서 병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평민들이 정치 참여를 요구하게 됐고요. 그래서 평민들이 자기들의 대장 호민관을 뽑아서 귀족 세력을 견제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평민들이 귀족과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에니 전쟁에서 이겨서 카르타고를 물리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 하나 확인할게요. 자, 여러분, 근데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부분에서 평민들과 귀족들의 갈등이 생겨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때 당시 평민들의 직업은 대부분 농부였습니다. 자, 농부다 보니까 당연히 각자 땅을 가지고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땅을 가지고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얘들은 직접 농사 안 짓고 자기들 노예들이 이제 농사 지은 걸로 먹고 살고 있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포에니 전쟁이 무려 100년이나 계속됐다는 거죠. 포에니 전쟁이 118년 정도 계속됐는데요. 자, 이렇게 전쟁이 너무 길게 계속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평민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군대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대에 나가야 되니까 평민들이 100년 동안이나 자기 땅을 두고서 싸우러 갔구나, 전쟁하러 갔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됐겠어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땅이 비었잖아. 그치? 무려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이 귀족들이 100년 동안 이 땅을 그냥 냅두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평민들이 전쟁한다고 이 두고 간 빈 땅들을 자기 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자기 땅으로 가져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귀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땅,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요. 이 넓은 땅을 노예를 가지고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포에니 전쟁에서 이기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끌려온 노예로 농사를 짓게 하니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빼앗아온 땅을 농사 지어가지고 무진장 부자가 되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근데 평민들이 돌아왔어? 그러면 평민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땅이 없는 거야. 거지 되는 거죠. 그쵸? 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던 자영농민들,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을 자영농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영농민들이 크게 망하게 돼버렸습니다. 왜? 땅이 없어졌으니까요.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많은 호민관들, 그라쿠스라고 하는 형제 둘 다 호민관 역할을 하면서 불쌍한 평민들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아니면 이 조만한 이 땅에서라도 평민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그걸 아주 비싸게 사서 평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자라는 주장을 이 호민관들이 연달아 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귀족들이 싫어하겠지, 그치? 왜? 귀족들은 이미 내 땅이 된지 몇십 년이 넘었는데 옛날에 주인이 누구였는지 알게 뭐야, 그죠? 그래서 귀족들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에 크게 반발을 하게 돼서 형은 로마 앞에 흐르던 강물에 빠트려 죽여버리고 동생은 아예 그냥 로마에서 내쫓아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희망이 이제 없어진 거지, 그치? 이렇게 되니까 귀족들은 평민이 건방지다고, 그리고 평민들은 왜 너네만 먹고 사냐고 서로 이제 무기를 들고 아예 싸우는 내전까지 가게 됐고요. 전쟁에 이기고서 로마는 지금 대혼란 그 자체가 되어버렸으니 이 혼란은 바로 한 방에 이 혼란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힘이 있다라는 얘기는 곧 군인이란 뜻이겠죠. 그쵸? 이 군인 하나가 등장해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을 하게 되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당시 프랑스의 사령관이었던 카이사르였습니다. 이 카이사르는 이 문제의 원인을 땅을 다 차지하고 안 내놓는 귀족들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이 늙은 할배들, 이 원로원에 있는 귀족들을 내가 박살을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당연히 원로원에서는 야, 군대를 끌고 나라의 중심인 우리 원로원을 공격하는 거는 반역이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요. 이때 카이사르 아저씨는 야,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어, 결과는 나왔어, 내가 무조건 이겨 라는 명언, 지금도 자주 쓰는 명언인데요. 그 명언을 남기고서 군대를 끌고 로마에 들어가서 원로원을 개박살을 내놓고 나머지 땅을 평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문제를 강제로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카이사르는 이제 로마의 대장이 되었죠. 혼자서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로마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로마의 원로원들은 이 카이사르한테 완전 쫄아가지고 카이사르를 거의 숭배를 하게 됐고요. 아예 카이사르의 생일을 따가지고, 여러분 카이사르의 이름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요. 영어로 쓰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카이사르의 생일이 하필이면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을 아예 카이사르의 달이라고 해서 줄라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이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카이사르는 순조롭게 아주 전쟁에서 이기면서, 카이사르가 완전 대장이니까 너무 저항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전쟁에서 이기게 됐고요. 특히 이제 이집트에 진출했을 때는 아주 미녀였던, 역사상 최고의 미녀로 알려진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클레오파트라가 20살이었는데 카이사르가 50살이었거든요. 30살 차이죠. 그쵸? 50살이 돼서 로마의 대장이 된 카이사르한테 축하한다면서 기념 선물로 자기를 주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는요 이미 남동생이랑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지만 이때는 가능했습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 남매끼리 사실 사이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카이사르는 남편이자 남동생인 남편이죠, 그쵸? 남편이자 남동생인 남편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맨날 싸우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 카이사르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남편 필요 없겠다, 얘 죽여버리고 그냥 카이사르를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동생을 죽여버리고 카이사르와 아기를 낳아가지고 행복한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 하나 확인해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잘 나가던 카이사르, 제일 잘 나가던 이집트가 맺어지니까 로마는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손에 넣게 됐고요. 영토를 크게 확장시킨 능력을 바탕으로 카이사르는 점점 로마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손에 넣고, 죽을 때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로마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있어줄게 라는 소리를 슬슬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정말 인기가 많았지만 이 로마의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는 원래 공화정의 나라인데 카이사르가 이 공화정의 전통을 다 없애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통을 다시 살리려면 이 공화정을 없애는 카이사르를 죽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죽이면서 카이사르의 시대는 억지로 끝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 카이사르한테 용서를 옛날에 받았던 애, 카이사르한테 크게 혼났지만 사랑받았던 애, 그 다음에 아예 카이사르한테 처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애,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로마를 사랑한다면서 카이사르를 어쩔 수 없이 죽였다라는 소리를 하니까 당시 로마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카이사르를 돌려달라면서 사람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사람들 죄다 쫓겨나게 됐고요. 오히려 사람들은 카이사르의 핏줄 있는 애가 우리나라를 이끄는 게 맞아 라며 카이사르의 아들들을 좋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거는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였고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하게 되면서 다시 로마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카이사르의 암살은 사실 60명이나 참가한 조별과제였습니다. 다 같이 참가한 조별과제였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근데 칼자국이 23개밖에 없었대요. 그 중에 37명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역사상 정말 장렬하게 실패한 조별과제로 유명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조별과제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지. 카이사르에 대한 여담 하나만 더 얘기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카이사르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이 유명한 악수하는 모습인데요. 이 오른손을 서로 잡는 거를 우리가 악수라고 부르죠. 그쵸? 이 악수는 오른손에 무기가 없다는 걸 뜻하는데요.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카이사르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우리 무기가 없다는 걸 서로 보여주자 라면서 이제 오른손을 서로 잡는 풍습을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사실 카이사르는 왼손잡이여서 왼손으로도 무기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서로 오른손을 보여주면 무기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한 카이사르, 이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도 돌아가지고 이 로마에서 왼손잡이들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소문도 돌았다고 합니다. 뭐 농담, 여담이었고 우리 이 정도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카이사르의 인기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카이사르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점점 이 원로원, 집정관 뭐 이런 데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에 통치를 하는 것보다는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이 쫙 밀고 가면서 통치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전에 공화정에 있었던 원로원이니 집정관이니 호민관, 평민의 이런 체제는 다 잊혀지게 됐고요. 이때부터 카이사르는 이제 암살당했으니까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혼자서 통치하는 정치.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돼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하는 정치, 제정으로 로마의 정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처음에는 왕정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공화정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제 제정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이런 순서 같은 거 하나 맞춰보면 좋겠죠, 그쵸? 역시 카이사르만큼 인기를 크게 얻었던 옥타비아누스한테 원로원 역시 사실 원로는 이제 인기도 없고 많이 쫄아 있어서 옥타비아누스한테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앞으로 옥타비아누스는 존경받는 사람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칭호를 내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의 많은 사람들, 황제들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이는 걸 좋아했겠죠. 그렇게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우구스투스 역시 카이사르처럼 8월을 좋아한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8월을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해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붙인 어거스트, 8월을 그래서 어거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름에서 나왔구나라는 거 하나 확인을 하시고 우리 학습지 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로마 영토가 확장이 되면서 자영농민이 몰락하는 문제가 생겼고 그라쿠스 형제가 이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이후 카이사르의 독재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카이사르는 살해당했고 하지만 결국은 로마는 제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 이후에 권력을 장악했고 이후 존엄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의 로마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게요. 이 이후의 로마의 역사를 보면 황제는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살당하지 않아. 인기가 많으니까. 왜 암살했다 큰일 나는 거 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권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별로 크게 충격적인 일이 생기지 않아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안정되니까 돈이 쌓이고 돈이 쌓이니까 군사력이 상승되겠지. 그치? 왜? 군인들 월급 잘 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잘 이깁니다. 그쵸? 전쟁에서 잘 이기니까 또 영토와 노예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황제가 인기가 많아져. 이런 좋은 순환이 계속되는 시기가 약 200년 가까이 계속되는데요. 이 시기를 우리가 로마의 평화시대,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년 계속됐다는 얘기는 200년이 지나면 로마의 평화가 끝이 난다는 얘기죠. 왜 로마의 평화가 끝이 나는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평화가 약 200년 정도 지속되면서 로마의 국력은 크게 상승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로마의 국력만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여러 지역들도 함께 성장하게 됐습니다. 물론 식민지들이 로마보다 더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로마에 져서 점령당하던 시절 끝보다는 훨씬 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슬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내가 아닌데 왜 아직도 로마한테 자꾸 간섭받고 세금을 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 로마에 반발하는 반란이 터지게 되고 로마의 평화는 아작이 났습니다. 그러니 로마에서도 이를 진압하려고 군인들을 막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반란을 진압해주는 군인들의 위세가 크게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결국 로마에는 군인 출신 황제들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얘네들의 능력치가 이 군인이다 보니까 힘과 관련된 쪽에 좀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쓰는 쪽에는 조금 낮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랑 친해도 져야 되고 사람을 잘 이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 잘 모르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힘과 관련된 능력은 나이가 지나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전자들이 등장해서 얘 이제 힘 떨어졌네? 내가 황제 해야지. 내가 황제 죽이고 황제 해야지. 라는 도전자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서로 황제가 되겠다면서 막 나서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로마는 서로 싸우느라 엉망진창이 됐고
로마는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가 돼버렸습니다. 즉 황제들은 지금 나라 운영을 하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상황에 좀 더 지금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내가 죽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는 크게 흔들리고 엉망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나라에는 큰 화재가 난다던가 아니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던가 뭔가 제대로 안 굴러가는 엉망진창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다 보면요. 로마의 나랏돈도 점점 화재를 복구해야 되니까 써버리고 그 다음에 반란을 진압해야 되니까 써버리고 그 다음에 또 황제가 몰래 바뀌어버리면 또 황제 새 궁궐 지어야 되니까 사라지고 하니까 로마의 나랏돈이 이제 얼마 안 남고 모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자란 돈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세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와는 정반대입니다. 잦은 반란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세금이 올라갑니다. 세금이 올라가면 세금을 내야 되는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겠죠. 왜? 농민들이 세금 내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게 농민들 생활 나빠지니까 농민들은 일단 갖고 있는 땅이라도 파는 거야. 갖고 있는 땅이라도 파니까 이제 내가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 노예가 됐죠. 그렇죠? 노예가 되니까 생활이 어렵지. 그러니까 또 반란이 일으켜. 완전 로마가 엉망진창이 되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삶이 너무너무나 힘든, 지금 여기 힘든 사람입니다. 알겠죠? 흑흑거리는 힘든 사람인데요. 삶이 너무나 힘든 로마 사람들한테 로마 사람들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로마의 생활이 너무 힘들지만 사랑으로 이겨내자. 죽으면 너희 천국 갈 수 있어. 라면서 새로운 알림을 주는 사람이 등장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랑을 강조하던 예수님의 활동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크게 위로를 받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트교가 이때 크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크리스트교는 하나님만 믿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다른 신이든 사람이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로마 사람들은 지금까지 황제를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와 황제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크리스트교는 큰 탄압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은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십자가가 원래는 로마 시대 때 크리스트교 믿은 사람은 여기 매달려서 죽는 게 이 크리스트교 교도들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안 믿어야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크리스트교 신자들은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점점 끝도 없이 크리스트교 신자들이 마구마구 늘어나니까 만약에 얘네들 다 죽여버리면 이제 로마의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올라왔을 때쯤 되면은 황제는 아예 이제 그냥 야, 다 죽이는 거 너무 힘드니까 다 죽이기보단 차라리 아예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통해서 믿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 보통 신자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말을 잘 들어야겠죠. 그쵸? 자, 이렇게 일반 신도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꼭 거쳐야 되는 그런 체계를 만듦으로써 공식적으로 크리스트교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트교가 공식 인정, 공인을 받았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꾸 로마의 여러 가지 문제, 화재니 반란이니 생기는 그 문제를 바로 로마가 오랜 기간 수도였다 보니까 기운이 다 빨려서 이제 터가 안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도를 옮겨야지. 뭐라 부르죠? 첨도라 부르죠. 그쵸?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원래 수도였던 로마에서 떠나서 수도를 동쪽 끝에 있는 비잔티움이라는 도시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잔티움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부르게 하여 로마의 수도가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자, 이후에 황제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콘스탄티노폴리스에만 머무르게 됐다는 거죠. 자, 로마는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았던 거지, 그치? 그래서 로마의 서부는 거의 버림을 받고 망하게 됐습니다. 결국 두 지역의 사이는 점점 나빠져서 나중에는 결국 로마는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라지게 됐는데요. 이후에 서로마는 결국 완전 버림받아서 당시에는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고 멸망하게 됐고요. 동쪽 로마는 그러거나 말거나 앞으로도 무려 1000년 이상을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 자, 로마는 이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로마의 평화 시대가 찾아왔지만 결국 그 이후에 군인들이 황제 자리를 놓고 다투었고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크리스티오를 공인하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다가 472년에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1000년 정도 잘 먹고 잘 살았다. 자, 여러분,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이 좀 길었죠? 오늘 수고 많았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함께 학교에서 만나요.